재앙 같은 돌림병에 만백성이 근심하니 수천 마리의 소가 같은 병에 걸렸네. 어찌 호서에만 가득 퍼진 것이랴. 요동에서 옮아왔다 말들 하네. 약으로도 신통한 효력이 없으니 원통한 기운이 흰 무지개로 뻗쳤네. 시골 목동의 옛 피리소리는 시냇바람이 살랑대도 더는 들리지 않네. 이 시는 조선시대 문신 구영선생께서 당시 극성이던 우역에 대해 읊은 시로, 여기서 우역이란 소에게 주로 발병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말합니다. 우역 바이러스에 의해 생겨나는 이 병은 발병 시 고열을 시작으로 소화기 점막과 염증에 괴사가 생겨 끝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답이 없는 질병인데, 사실상 이 병에 걸린 소는 죽음밖엔 답이 없고 병 자체가 전염병이다 보니 죽기 전 여러 곳에 퍼뜨리고 죽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역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수십 건이나 수록되어 있을 만큼 그 빈도가 잦았고, 이러한 우역으로 인한 소들의 죽음은 자칫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위기였었습니다. 소 좀 못 먹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과장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소는 먹는 용도가 아닌 농사를 짓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인데, 당시엔 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분홍과 빈농의 구분점이 될 정도로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소에게 의지했고, 소가 없는 가난한 농부들은 남의 소를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근간이었던 농업이 휘청거린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나라 전체에 먹을 것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며, 지금도 조류 인플루엔자나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들이 활개치고 있는 걸 보면 당시의 수준으론 이 같은 역병을 막아내기엔 더더욱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나름대로 우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치료법을 연구하긴 했지만, 시대가 시대다 보니 우역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 소변을 누고 그것을 병에 걸리지 않은 소에게 먹인다거나, 하루종일 물에 불려놓은 쌀을 기름에 섞어 소에게 먹이는 등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당히 어이없는 방법들이었습니다. 17세기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퍼진 우역은 1636년 이곳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로 소들의 씨를 말려놨고, 이 지독한 전염병이 결국 수도인 한양에까지 퍼지자 그나마 살아남은 소들마저 값이 떨어지다 못해 하나둘 도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라가 휘청거릴 만한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 터진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불행의 쐐기를 박아버리는데, 바로 우역의 확산 시기와 겹쳐 일어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소들에게 일어난 치명적인 전염병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전쟁의 합작품은 한반도 내에 서식하는 소들을 멸종에 가깝게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농사가 진행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을 지켜보던 당시 임금 인조는 결국 비변사의 성익이라는 관료를 몽고에 보내 소를 수입해오라 명했습니다. 소를 수입해올 장소로 이웃나라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고를 택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최선이었기 때문인데,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어 해운 운송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륙인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를 수입하는 나라여서 파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창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멀긴 하지만 육로로 이어진 데다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소를 수입해올 수 있는 몽고를 최종 선택지로 결정한 것이고, 인조의 명을 받은 성익을 필두로 김경신과 조효신 등 소를 수입해오기 위해 꾸려진 원정단은 호기롭게 머나먼 몽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개고생해서 몽고에 당돌한 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큰 벽에 막혀버리는데, 어디까지나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지 몽고에서도 소가 귀한 건 마찬가지라 한 마리 한 마리가 생각 이상으로 비싼 편이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선의 재정 상태에서 영혼까지 긁어모은 자금은 많은 소를 구입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비싼 소의 가격에 이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소값이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보기로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소가 어찌나 비싼지 며칠에 걸쳐 겨우 한 마리씩 사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익의 원정단이 조선을 떠나 몽고로 향한 지 어언 수개월이 지났을 무렵, 중간정산을 해보니 준비해갔던 자금은 어느덧 바닥을 보였지만 구입한 수의 숫자는 예상보다 한참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지금껏 구입한 수보다 최소 2배는 더 사야 하는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수달피와 청서피 그리고 외지삼이란 물건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수달피와 청서피는 몽고에서도 제법 수요가 많아 소들과 교환할 수 있었지만, 외지삼은 워낙 낯설다 보니 조선에선 나름 비싼 물건이었지만 아무도 교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외지삼이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유입된 담배로 당시 상류층들만 즐기는 고가의 사치품이었는데, 당연히 담배의 가치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조선의 예상과는 다르게 몽고인들은 담배가 뭔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몽고인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물건을 값비싼 소랑 바꾸자고 하니 오히려 우리를 미친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익은 포기하지 않고 외지삼의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며 몽고인들에게 신세계를 보여줬고,
되고 담배의 맛을 알아버린 몽고인들은 크게 흡족하여 너도나도 교환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담배 덕분에 성익의 원정단은 약 5개월의 원정을 마치고 한양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한양에서 몽고까지 직선거리로 1500km가 넘는 대장정을 거친 끝에 이들이 수입해온 소는 총 181마리였습니다. 여기에 복귀 과정에서 죽은 소의 숫자까지 더한다면 약 200마리 이상을 수입한 꼴이 되고 이는 조선과 몽고가 직접적으로 무역한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성익과 그 일행들이 목숨을 걸고 들여온 이 181마리의 소들은 평안도 지역을 시작으로 한반도 전역에 분배되어 쓰러져가던 농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만약 성익이 몽고에서 소를 들여오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한우란 존재는 아마 역사에만 기록돼 있던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